네,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리죠. 여야 3당이 어제 예산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지 사흘 만에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다시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반면에 한국당은 좀 존재감이 미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전국에서의 여야 성적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429조 원 내년도 살림살이, 네. 뭐 법인 소득세 더 걷고, 그다음에 공무원 증원, 뭐 대략적인 내용은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표결까지 아직 세부 절차가 좀 남아 있죠. 오후 한 6시쯤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예정대로면 11시에 표결이 시작됐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훌쩍 이제 연기됐습니다. 오후 네. 4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후속 작업들에 좀 시간이 후속 작업이 걸리는 거죠. 어제 합의가 됐고 이제 예. 일부 수치 조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정부안은 12,000개 만들겠다. 여기 자유한국당은 7,000개 이상은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국민의당이 9,000개 정도로 절충하자. 이런 걸 다 서류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475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숫자가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기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딱 떨어지게 첨부 자료를 맞춰놓고 표결에 올려야 되니까 지금 제일 힘든 사람들이 기재부 공무원들입니다. 숫자 맞추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 전체적인, 그리고 또 이제 심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액과 증액분에 대한 최종 심사 부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 시간 때문에 오후 4시가 됐는데 어제 5시경이었죠. 뭐 극적인 타결 이후에 큰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뭐 본회의 표결, 여당의 민주당은 국민의당 이탈표만 없다면 무난히 통과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론으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탈이 있어서 예전에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처리 과정처럼 저희가 이제 뭐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불발이 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거다. 적어도 정치권 공개적으로 합의를 했고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국민의당 안에서 뭐 이탈표가 많아서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와 당내 문제는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 속에 탄생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지막 변수로 이제 국민의당의 이탈표,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때 국민의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있을 것으로 봐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제 그런데 합의는 했잖아요, 당대당. 합의는 안철수 대표가 한 게 아니라 김동철 원내대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이탈표라는 게 원래 당론으로 다 합의를 해도 당론은 이겁니다라고 하지만 이걸 뭐 국회의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기용은 비밀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에 관한 찬반보다는 아무래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긴 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이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의 내분 사태를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미 두 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대표당, 그다음에 호남 중진당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잘 들여다보시자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굉장히 반대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표 공약 예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철수 대표가 대선 때도 반대했었고 이번 예산의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좀 줄긴 했지만 뭐 그 공무원 증원 일단 9,000명이 거의 원안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의 원안이 거의 한 80% 이상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책 기소 노선대로 그대로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반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흐름대로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떤 협상에서 타협을 봤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호남 SOC 예산 아니겠습니까? 호남 SOC 예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당의 많은 분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중진 의원들입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SOC 예산 늘려줬으니
그리고 민주당과 좀 이번에 협상을 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게 향후에 우리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 직계에서 보면 전혀 반대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으나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 어떤 그 측근 부류들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계에서 혹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최영일 평론가께서 네, 안철수계 몇 분 될까요? 그 숫자도 좀 모호함이 있죠. 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원외 대표입니다. 그리고 원내 사령탑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맞죠. 합의는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졌어요. 원래 2+2+2 회담, 이 여기서 결정된 것을 당은 다 따르겠다. 여기서 당이라 함은 국회에 참석하는 정족수를 구성할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는 맞아요.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개개인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데 독립된 그렇다면 자유투표가 원칙이지 당론 투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그래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 부결될 때도 자유투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자유투표다. 하지만 당론은 어쨌든 예산안은 합의 끝. 그리고 예산안은 정치적 쟁점이 있을 것보다는 내년도에 나라 살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반대표를 던졌는데 정족수에 미달해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서 부결됐다. 굉장히 큰 아마 이 뒷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 반란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다. 그럼 만약에 지금 김 변호사님 얘기대로라면 이 대표 입장에선 지도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라 뭐 이런 요구를 개파에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안 외적으로 볼 텐데 다만 이제 어떤 고민들이 좀 남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이 김태현 변호사 개인 의견입니다라는 자막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당시 후보가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증원이나 큰 정부에는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 효율성을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소방직 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은 증원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증원되는 사람들이 이번 정부 여당 입장에 따르면 대부분 다 현장 지원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와 그렇게 이견이 큰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체로 최근에도 뭐 안전사고 계속 줄지어서 터지고 있습니다만 현장직의 열악함을 빨리 극복하고 안전선진국이 되려면 지진 있죠, 해상사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방직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거부하거나 반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유한국당도 논리적으로 반대를 강하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정치인이지만 합의를 했고 당 내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거든요. 왜 합의해줬느냐? 오늘 의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대체적인 중론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형성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공무원 증원 공약, 안철수 당시 후보의 공약은 뭐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표결에 들어가도 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만은 표결에는 크게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패싱이라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왜 이제 합의를 해줬느냐라는 얘기들 말씀하시는데 아마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무력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 예산 전쟁에서 전쟁은 거의 뭐 한국당이 치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호남 SOC 예산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사실 산술적으로 반란표가 10표 안으로 끊어진다고 하면 통과되는 무리는 없거든요. 통과 안 시키려면 반란표 10표가 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된 이상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사인하고 온 건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번 예산 전국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논의들을 보면서 뭐 워낙 지금 정치에 대한 안 좋은 기류들이 뭐 보수 유권자건 진보 유권자건 할 것 없이 이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와중에도 세비까지 올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다들 보면 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뭐 발목 잡기냐.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냐.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믿고 밀어붙이냐.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믿고 무조건 반대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안 좋은 비판들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만은 않는 게 이번 예산을 보시자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인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보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전부 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결국 이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 세력과 진보 정치 세력의 어떤 경제 정책의 큰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보수 정치 세력은 감세와 작은 정부가 기본 기조입니다. 진보 정치 세력은 큰 정부와 증세가 기본 기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이념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양당, 뭐 대통령 예산 이런 걸 다 떠나서 쉽게 양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포인트를 놓고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좀 그 고차원적인 어떤 논의들이 부딪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입법이 아니고 예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당이 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죠. 왜? 입법은 사실 뭐 통과는 안 된다고 나라가 절단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산은 안 그렇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살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야당이 조금 여론의 문맥에 더 맞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좀 불리한 측면 어떤 그 흐름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거고 더군다나 거기서 국민의당이 여당 편을 들어줬으니 자유한국당은 전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의 격돌은 20세기 중후반 얘기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안 맞아요. 지난 이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부인데 큰 정부였어요. 슈퍼 예산 400조도 그때 처음으로 예산 크게 편성했어요. 노령 기초연금 누가 도입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정치적인 그 공약, 정책의 좌우 노선 차이는 없어졌다. 저 가운데로 다 수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정치의 경우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일자리를 좀 강화하자 이런 부분인데 이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난 보수 정부는 주로 친기업적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얘기했다면 당선될 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당선됐는데 경제 활성화를 밀어붙입니다. 공약은 다 어그러진 상황에서. 근데 이번 정부는 그 균형을 소득주도 성장이니까 아주 명확하게 개인에게 방점을 두고 있어서 지난 정부 증세했습니다. 담배세 증세했잖아요. 이번 정부는 법인세도 3천억 원 이상 이 일부 22%를 25%로 올리겠다. 3%. 근데 2.3조 올라가는 건데 해당 기업이 77개밖에 안 돼요. 다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론 뭐 이 좌파적 정책, 우파적 정책의 이 논리는 21세기 들어와서는 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예산안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가장 쟁점이었던 게 이제 공무원 증원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9,475명으로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당 쪽 의견에 조금 가까운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그 지원안.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2019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2019년부터는 직접 지원은 안 한다. 내년까지만 이것도 국민의당 아니었었거든요.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조금 많이 반영됐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던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말이 이제 국민의당의 절충안이라고 하지만 굳이 말하면 절충안이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절충안도 자유한국당 안보다는 정부 원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은 확 줄이자는 거였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 보존도 거의 하지 말자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직접 지원이든 간접 지원이든 지원을 하게 했으니 국민의당의 절충안은 말이 이제 국민의당 절충안이 저는 민주당 원안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원안이 거의 다 통과된 거라고 제가 아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원내 사령탑도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호남 중진들이 숫자로서 많은 건 사실이니 그리고 저 우원식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호남 SOC 예산들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구제 개편 문제. 물론 이 선거구제 개편은 안철수 대표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실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거고 그래서 말은 포장은 국민의당의 절충안이 통과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실리는 국민의당이 챙긴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원안과 거의 다름없는 안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저는 승리로 귀결된 예산안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우리 당이 협상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번 예산 전국 내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양당제에서 반복되었던 불신과 파행,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실력 저지는 사라졌습니다. 치킨 게임식 대결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대신 대안을 강구하고 접점을 찾는 데 지혜가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국민의당이 자화자찬을 네, 네.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네. 문제는 다음 총선까지 국회에 이런 구도가 계속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죠. 계속 예. 가죠. 바른정당의 향방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들 지금 11석이 그냥 독존할 거냐, 아니면 국민의당과 연대 혹은 통합할 거냐, 혹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돌아갈 거냐에 따라서 부분적인 변경은 있겠지만 지금 원내 교섭단체 3당 구도인 상황에서 이 국민의당은 계속 캐스팅 보트의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국민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과거 양당제죠. 다만 여소야대냐 아니면은 이제 여대 야소냐 이 차이에 따라서 어느 쪽의 입김이 국회 내에서 결정권을 더 갖느냐의 차이였을 뿐인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40석에서 이제 49석으로 다소 39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에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럼 계속 여당을 미느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쓰냐에 따라서 모든 이 본회의 표결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는 계속 국민의당은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은 굉장히 쉬운 방정식이에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주장하던 극중주의처럼 평균만 잘라서 여기서 절충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다만 도안이면 all or nothing으로 결정이 나야 하는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보다는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가치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정치에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앞으로 3년 동안 더 실험해봐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 몸값은 이번에 또 한 번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인 요인 이렇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의 국민의당 달래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런 협의 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 전국에서 국민의당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얻은 건 무엇인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야 예산안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먹혔습니다. 국민의당만 동의해줘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제쳐두고 대놓고 국민의당만 어르고 달랬습니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만 따로 조찬 회동을 가졌죠. 왜 둘만 만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둘이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랑 또 이야기할 얘기도 있고 이게 여당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정우택 대표와도 따로 만나실 계획이 있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하려고 그래. 우원식 대표 전화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침에? 전 전화기를 꺼놓고 회의할 땐 꺼놓고 있어서. 협상이 꼬이면서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 몸값은 뛸 대로 뛰었습니다. 결국 명분도 실리도 다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호남 KTX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공항을 지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현안을 해결했고요. 내년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에 운도 띄웠습니다. 역시나 안철수 대표가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한 국민의당의 수건 사업이죠. 패싱당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뒤늦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초콜릿이라도 권하니까 사탕 발림 대신 초콜릿 발림이냐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그래서 아침도 굶었잖아 나는 야당인데. 아니 연락만 됐으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죽을 드리는 건데. 대표님도 똑바로. 이게 저 사탕 발림이 아니라 초콜릿 발림. 네, 정우택 대표에게 어제 저 초콜릿 맛이 어땠을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이제 39석이죠. 39석 국민의당이 116석의 제1야당보다 지금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정국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당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예산안이었거든요. 근데 입법안에 들어가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화면에 보셨듯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는 국민의당만 할 얘기 있지. 자유한국당 할 얘기가 따로 있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그게 맞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과 원내대표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적절한 수단이냐라는 것. 그게 이제 교과서 보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150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120개 플러스 40개를 가지고 개로 세서 죄송합니다. 40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은 필요한 것이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략상으로 맞는 전략이 이번에 그것이 빛을 발했는데 제가 이제 입법은 왜 다르다고 하냐면요.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럼 일단 안건이 올라간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안건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과반이면은 그 의결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입법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론 의결 종족수는 과반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권상정에 제한되는 입장에서 180석을 가져야 그렇죠. 나름대로 입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40석 다 확보한다면 39석이 되겠네요. 39석 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160석 됩니다. 20석 부족합니다. 바른정당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입법 정국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같은 전략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써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때는 죽으나 사나 뭐 고우나 미우나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1대1 회담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국민의당의 어떤 몸포책 최대한 증폭되고 그 갈라치기 전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네. 과연 입법원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조금,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영흥도에서 지금 추가 시신이 발견됐다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낚싯배 선장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지금 더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해경에서 정확한 신원을 지금 파악 중인 상황이고요. 진도항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발견된 곳 부근에서 지금 추가로 찾은 상황이고요. 인천 영흥도에서 지금 추가 시신이 발견됐다. 자, 실종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신원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실종자 2명까지 다 찾게 되는 거죠. 다 찾게 되는 건데 이제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사 기원을 기원한다 묵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너무 흘렀죠. 일요일 날 아침에 벌어진 새벽에 벌어진 사건인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사흘이 지나서 이제 실종자 2분은 신원 확인이 맞다면 다 이제 찾는 게 됩니다만. 결국은 구조했다고 보긴 어렵고 사망자가 2명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15명 사망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는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네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실종자 2명 지금 신원을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실종자 마지막 2명을 지금 찾은 것 같은 이런 속보를 수습하게 된 전해드렸습니다. 뭐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국에서 국민의당 존재감이 빛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그래서 있었는데요. 아까 그 말씀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 추경 예산 때도 지금하고 그림은 똑같아요. 추경 예산 거의 뭐 정족수 미달로 한번 크게 좌초될 뻔하다가 간신히 통과됐는데 이때 한번 보시면요. 이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 처리하는 날 모두 다 녹색 넥타이 맸던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석하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구애를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까지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주 이제 은밀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약간 비은유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경우에 이제 소통을 직접 해서 자 주겠다. 그럼 뭘 줄 거냐? 아까 말씀하신 SOC 중에서 속보로 막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제2고속철을 건설하는데 무한공항을 통과하는 역도 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면서 1조가 넘는 예산이에요.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거기서 이미 미루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가긴 갈 텐데 아까 입법과 예산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셨는데요. 오늘 만약에 국민의당의 반란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탈표, 반대표가 다수 나왔다. 반반으로 갈렸다 한들 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전원 당론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 예산 때도 보시면 자유한국당도 합의를 했고 합의했던 만큼 다수가 찬성을 했고요. 오늘도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반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국민의당의 가치가 조금 더 빛나 보이니까 싸움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공은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의회 정족수라 함은 151석 이상의 오늘 찬성표는 저는 여러 당에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한 뭐 200석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의당만 지금 너무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와 의원을 우리가 이제 이 대체로 신뢰를 해주면서 우리 정치의 어떤 평균율을 맞춰 나가길 기대해야지 국민의당이 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당이 이렇게 몸값을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서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은 조금 미미해졌다.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만 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좀 불협화음입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이 무기력하게 여소야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을 정말 저는 개탄하면서 특히 그동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국민의당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거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당은 반대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정책 연대가 계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차피 태생이 다른 당인데 예. 그 어떻게 정책 연대라는 게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일치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그건 사실은 그림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현실 정치에서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회가 주도하는 정국이기 때문에 원외에 있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원내 정책을 좌지우지하기가 조금 여간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대부분 또 호남 중진들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내공은 안철수 대표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마 이제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이 이 안철수 중심이 아니라 호남 중심으로 좀 가는 어떤 그 흐름들 좀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아마 태클을 어떤 좀 브레이크를 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저 메시지의 수신자는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 중진들의 하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근데 바른정당 이번 예산안 전국에서도 봤듯이 원내 교섭단체가 깨진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맞이했잖아요. 이렇다 그렇죠. 보니까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보다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목말라하는 이런 상황이 당연히 지금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당연히 예. 그런데요. 저는 이제 어떤 주도력 또는 예. 참여해서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 회담에 들어가서 뭔가 선명한 입장을 낼 수 있을 기회는 이제 다 박탈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의 비애를 쭉 느껴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강하게 우리 당은 반대 표결을 한다. 그럼 이제 11표는 반대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전략 외에는 더 나가긴 어려운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네.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쓴소리를 낸 정당은 정의당이에요. 네. 적폐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개혁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다만 아동수당, 그다음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올리는 예. 부분, 증액 이거 다 그런데 이제 9월 이후로 돼 있거든요. 지방선거 이후로 다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당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즉시 하루라도 빨리 민생 관련 예산은 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뒤로 미뤄져 버렸다. 야당들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SOC 예산이나 증액하고 이거 다 적폐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개혁 대목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명한 노선과 자기 전략 정책이 있으면 이게 꼭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어도 6명 의원인데도 할 말은 다 하거든요. 큰 소리 다 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이 그만큼 야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 근데 그 가치라도 높여놔야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선거연대 혹은 통합모색까지 할 때 지금 우리가 이 각 정당의 몸값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당 몸값은 주가가 좀 올랐다. 오늘 아침에 그게 이제 올바른 대다수의 판단이라고 본다면 바른정당도 결국은 지금 하는 저 반대 표결도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 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보거든요. 저 한 가지 더 보는 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했잖아요. 이 바른정당은.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실의 인턴 수를 늘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대표가 좀 고민이 있다고 이 방송에 나와서 토로한 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과연 바른정당은 그 증원된 인턴을 안 쓸 것인가? 아니면 보좌관 수가 늘어난 걸 그대로 같이 받아서 다른 당도 쓰는데 뭐 우리만 허리띠 쫄라맨들 하고 쓸 것인가? 이런 대목에서 바른정당이 좀 올곧은 모습을 보여줄 대목들이 조목조목 있다고 봅니다. 각자 차별화 목소리도 내야 되고 이 안에서 또 연대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준 예산 정국, 한국당에서는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산안 타결이 되는 대로 이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이 이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하는 이런 합의를 했다는
보도와 함께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예산안이 이 개헌과 선거구제와 개편과 정략적으로 끼워 팔게 하는 이런 사안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태 중에 구태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인데 지금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정략적으로 끼워 팔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거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발언이긴 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어제 비판이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합의를 하고 왔는데 원내대표 사실 원내대표가 곤혹스러운 게 합의하고 의총 딱 왔는데 의총에서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제일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딱 그 모양이 됐으니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실 좀 곤란해 공경에 처해 있고 아마 이제 그것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내대표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이거거든요. 아 나는 이 예산안에 3명 다 뭐 우원식, 정우택, 김동철 사인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다른 걸 합의했다라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그걸 캐치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인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좀 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원내대표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라든지 협상력에서 굉장히 미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인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좀 곤란에 처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작은 정부, 큰 정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최정일 평론가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선거 과정에서 좌클릭, 우클릭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보수 정치 세력에서는 작은 정부 감세가 큰 줄기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대다수 의원들은 이 예산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아마 정우택 원내대표가 저 부분에 대한 한 건 의원들의 설득을 위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찬성 의결할지 반대 의결할지 어떻게 아직 결론이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우택 원내대표라면 저는 의원들의 어차피 자유투표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하기에는 조금 어떤 좀 예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당론으로서 찬성하기에는 어쨌든 공무원 증원, 이 큰 정부, 예산의 확대, 재정 확대 이것이 보수 정치의 기본 줄기와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하기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는 의원들의 개인 투표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어제 합의안 도출 이후에 특히 이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이 고의로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당과의 협상은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오히려 제2야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서 우리를 상당히 압박을 해서 우리 국민의당과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캐스팅 보드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해서 그 야당이 원하는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국민의당이 한국당과 의견을 좀 같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한국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안보적으로나 워낙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좀 다 결이 다르죠. 지역도 다르고 안보관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무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양당 간의 의견이 좀 비슷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기준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당을 잘 설득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은 나오곤 있지만 그건 자유한국당의 시각이고 어쨌든 국민의당의 시각에서 보면 의견이 좀 같다고 해서 자유한국당과 단일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어쨌든 지금 그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탄핵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걸 자유한국당이 캐치를 못했던 것이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이렇게 단일된 이 공무원 증언에 대한 수정을 해가지고 여당과 이 맞상대하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고 싶었으면요. 바른정당 복당파들 안 받았어야 됩니다. 그건 왜냐면요. 만약에 바른정당에서 그 당시 복당파들이 안 오고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이번에 바른정당이 있었을 거예요. 완충지대가 완충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하나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다음 단계로 자유한국당과 다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4당이 교섭단체였다고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 완충지에 바른정당이 쑥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1대1 수정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국민의당에서 호남민심 생각하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당에서 좀 3당으로 체제가 바뀐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현실적 한계를 좀 인정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장제원 대변인은 한국당이 힘이 없으니까 국민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뭐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거죠. 일부러 안 도와주는 왜냐하면 걸까요? 민심에 반하면 안 도와주죠. 예. 정당 정치는 뭐냐면 우리가 지지율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쭉 지금까지 해온 말을 보면 우리 지지율은 언젠간 오른다. 연말을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연말이 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취임 초에 촛불 전국에 뭐 탄핵에 조기 대선에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초기엔 높지만 지지율이 점점 이게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꺼질 것이고 그렇다면 보수가 다시 제1야당인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좀 세월에 맡기고 시간을 흘려보낸 감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정부가 할 일은 아직도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있고 정부는 더 해야 되고 그야말로 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처럼 국민들은 더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1야당은 지금 발목 잡는 반대당 그 외에 기대치가 없고 그나마 적폐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의 문제도 다 당에서 털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숙제를 못 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려면 지금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저 말씀은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 시절부터 해오던 얘기잖아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1인 피켓팅도 하고 도와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지지해야 할 동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뭔가 새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동력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가시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5%, 30% 오르겠습니까? 오를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는 이제 오를 수 있는 뭔가 이 국민들에 대한 비전 제시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 이야기가 안타깝게 들리긴 하지만 당 내에서 뭔가 해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과 비전 제시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안 뭐 표결은 6시쯤 뭐 예상이 된다. 예, 취재 기자 전원으로는 이러는데요. 뭐 민주당도 지금 끝까지 변수가 없을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지켜보고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국회에서 지금 예산안 통과라는 중요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서는 전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이제 소환이 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오늘 당초 뭐 10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산안이 본회의 표결 끝나고 내가 출석을 하겠다. 다시 이렇게 일정을 좀 조율을 한 겁니다. 할 일은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도 오늘 아마 예산안 표결이 있을 것을 알았다고 하면 오늘 소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사실은 늦게 표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환할 때만 해도 아마 지난주 주말쯤에 끝날 거라고, 정상적으로 끝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예산안 표결이 잡히면서 최경환 의원의 소환이 좀 늦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아주 순수하게 정말 내가 일은 다 해야지. 거기다 나는 경제부총리니까 예산은 내 전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그런 어떤 본인의 지지자들이랑 하는 그런 메시지들 나는 아무리 소환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할 일을 한다. 왜?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빨리 가가지고 뭐 해야 될 때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직분 다 하고 그리고 나가서 나는 소환의 뭐 수사를 받을 거야. 아마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본인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산안 표결 끝나고 이제 출두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검찰로서도 사실 그거를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라고 말할 명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최경환 의원은 아마 검찰청에 출두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이 혐의인데 지금 본인은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증언도 좀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회계장부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본다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까요? 나아가서 이제 구속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청구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 그러니까 뭐 정확한 뭐 법원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으나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여야 보수진보 막론하고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정보 석방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병원 전무수석이 구속되지 않은 게 정말 천군만마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일 것이고 어떤 전 정권의 실세, 그다음에 현 정권의 실세의 어떤 수석
이었기 때문에 전병헌 전 수석하고 최경환 의원은 뭐 사건은 다르지만 조금 비슷하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정치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전병헌 정무수석까지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하면 최경환 의원도 검찰도 부담 없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데 어찌됐건 정병헌 정무수석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최경환 의원의 어떤 처리, 더군다나 이제 이것을 뭐 역차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야당 중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야, 이건 여당은 하나 안 들어가 야당만 들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조금 부담스러워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설사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발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네.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예. 문제는 이 최경환 의원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것들 또는 반대로 최경환 의원이 본인 혐의를 벗는 것들은 저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리 어려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현수 전 기소실장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현수 전 기소실장의 증언을 보면 돈을 어디서 줬습니까? 아이 뭐 한강 고수부지에서 만나서 줬는데요.가 아니라 네. 최경환 의원 집무실에서 줬다는 거예요. 상당히 특정 지역입니다. 예.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부총리 아무나 들어가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다 방명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마 청사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국정원 전 기소실장이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쯤에 갔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왔을 건데 그때 정말 이현수 전 기소실장이 최경환 총리를 집무실로 방문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입증하기도 또 전혀 만약에 진짜 그 거짓 진술이라면 최경환 의원이 본인의 혐의를 벗기도 저는 양쪽 다 어려운 싸움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이현주 전 기소실장의 신빙성 진술을 그 방문했다는 그날 방문했는지 그걸 검찰이 어떻게 알아내고 저 최경환 의원 지금 어떻게 방어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예, 오늘 뭐 최경환 의원 수사 이후에 특활비 수사가 이제 국회로 더 확대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명박 정권의 네. 실세였죠. 김태효 청와대 전 대외전략비서관이 이제 오전에 소환이 됐습니다. 네, 지금 조사받고 있죠. 그렇죠. 김태효 전 비서관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 선생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불렸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고 성균관대에서 교수까지 지내시다가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전전임 정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최경환 의원하고는 맥락이 달라요. 최경환 의원 지금 문고리 3인방 모두 구속. 예. 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제 재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죄가 늘어날 상황이죠. 지금 이것은 예.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이 용처가 밝혀져야 되지만 이 사용했느냐, 횡령이냐, 뇌물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지금 김태효 비서관의 경우에는 또 다른 맥락입니다. 네. 이 맥락의 위에는 누가 있냐 하면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렇죠. 지금 일단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이 되는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예. 벌어졌고요. 그 밑에 있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네.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영향이 보십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검찰은 이 수사의 칼날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시의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요. 국방부 정책실장도 부처에 있는 고위 공직자예요. 예. 그런데 이 김태효 전 비서관은 좀 다른 게 청와대 내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를 넘어서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 이제 한 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김태효 전 비서관의 소환 조사와 그 이후의 신병 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이 비서관은 보고를 한다면 자기 위에 물론 이제 당시에 비서실장이 있는데 MB 정부 때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장 명칭을 이렇게 불렀었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셈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과외 선생이다. 대통령마저도 가르칠 정도의 전문가였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과 이제 수시적인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이제 오늘 오전에 소환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내일 새벽 정도에 귀가냐, 긴급 체포냐, 예. 혹은 구속영장 청구냐, 그 이후에 예, 구속영장 혹은 청구냐. 귀가 예. 후 며칠 텀을 두고 조사 결과를 유죄 혐의로 강하게 밀어붙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구속만 피해 있지 기소가 되면 또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청와대 안으로 칼날이 더 급하게 선회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 보면은 당시에 국방장관의 구속적 부심 석방으로
유리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태효 전 비서관 소환과 이후 신병 처리 절차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로 가는 그 바로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